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번 한 주가 좀 부동산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고지서가 드디어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슈가 있죠.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0.75에서 1%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부세와 금리 인상 이슈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노원 재건축 최대 단지 중 하나인 상계주공 1단지가 재건축 2차 안전진단에 도전합니다.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상계주공 1단지는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상계주공 1단지의 1차 안전진단 점수는 47.5점으로 D등급. 노원구 일대에서 가장 노후한 태릉우성 아파트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태릉우성의 경우 지난 7월 2차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릉우성보다 더 낮은 1차 점수를 토대로 적정성 검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지보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재건축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유주분들께 다 동의를 구하고 매몰될 수 있다는 비용인 걸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동의를 얻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는 재건축 사업 추진의 마지막 단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성 평가에서 A에서 2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구조 안전성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 재건축 단지들이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1단지보다 먼저 1차를 통과한 상계주공 6단지의 경우 현재 2차 안전진단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30년 됐다고 무조건 낡은 건 아니에요. 콘크리트 자체는 100년 이상을 다 갈 수 있는데 배관 문제나 뭐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노후도하고 실제로 기계 장비 가지고 측정하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장담을 못 해요. 그리고 상계주공 1단지의 2차 안전진단 결과는 내년 8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D등급 이하를 받아 통과된다면 노원구 재건축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소장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우선 노원구 일대의 재건축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원구 아파트,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16단지가 있는데요. 예. 8단지는 재건축이 끝났습니다. 완성이 돼서 이제 노원 포레나라고 해서 입주가 끝났는데요. 8단지가 이렇게 재건축이 빨리 끝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8단지는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면서 빨리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좀 지지부진한데 5단지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5단지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단지들 9개 단지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이제 고비를 맞고 있는데 예. 재건축 추진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가장 초창기 단계이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네. 대선 이후로 안전진단은 그걸 미루자 이런 곳이 많은데 상계주공 1단지가 말 그대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희망을 좀 가지고 있겠죠. 예. 1차를 통과했는데요. 우리가 안전진단도 이제 단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이제 예비 현지 조사죠.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 괜찮겠는데 또 2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1차는 통과를 했고요.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2차에서 빈번히 고비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목동도 그렇고요. 다수의 단지들이 대부분 2차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기준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 항목 중에는 이제 4개 항목이 있는데요. 구조 안정성이라고 있고요. 주거 환경이 있고 나머지들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주거 환경을 점수를 많이 줬어요. 주거 환경이 뭐냐면 층간소음, 불편한 거, 뭐 녹물이 나오고 이런 거, 살기 불편해라는데 점수를 40점 정도 줬고요.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얼마나
부셔질 것 같이 위험하냐? 예. 이 부분을 2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통과가 잘 됐겠죠. 근데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규정을 바꿉니다. 구조 안정성 점수를 50점. 20에서 50점으로 늘리고요. 주거 환경을 40에서 15점. 그러니까 살기 불편해. 그건 점수를 조금밖에 안 주고요. 진짜 콘크리트가 부서질 정도로 위험하냐를 점수를 50점을 주니까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고비를 마시고 있고 대부분 단지들이 그런데 상계 1단지가 이제 용감하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재건축 이슈로 이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노원구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77%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좀 압도적인 오름세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서울도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70%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35.7% 정도 올랐는데 네. 전국 상승률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노원구, 영등포, 구로구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통계가 70%고요. 제가 체감하기에 그냥 아파트 있잖아요. 1단지에서 16단지. 아파트가 오르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는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올해는 숨고르기 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수가 재건축이죠. 혹시라도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된다면 주춤하던 상계, 노원구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계 주공 1단지를 살펴보면 이번 2차 안전진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이번 재건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1차에서 47.5점을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점수를 보면은 D등급이죠. 조건부가 32점에서 55점 네. 사이가 들어가면 D등급이 되고요. 31점 이하는 완전히 통과하는 거. 그럼 통과라는 게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점을 이하만 되면은 되는데 기존의 다른 단지 보면은요. 노원구 태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가 48.9%예요. 9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2차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가 60.8점이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상계동도 상계 1단지도 1차 점수가 47.5점이어서 우리 55점 이하만 받으면 돼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막상 2차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60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칼자루를 국토부가 쥐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투기 우려. 지금 겨우 집값이 좀 안정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1단지가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단지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들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계주공 1단지 이슈는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 아까도 말씀해 주신 종부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사람도 금액도 늘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폭탄론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이게 이제 숫자만 한번 보면은요.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1조 3,500억 정도 네. 이제 징수를 했고요. 대상은 51만 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은 1조 8천억 소폭 예. 증가했고요. 대상자는 66만 명. 조금 늘어났는데 올해는 대상자만 94만 명, 94만 7천 명으로 거의 95만 명, 100만 명에 육박하고요. 세액, 징수하는 세액이 5조 7천억입니다. 1조 8천억에서 5조 7천억으로 3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2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 정도만 대상이 되고 네. 1주택자들은 부담이 굉장히 적다. 평균적으로 25억 정도 되면 평균 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다주택자들은 기준이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데 1주택자들은 원래 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원으로 조금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1억 원이면요. 시가로 15억 정도 되거든요.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25억 아파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평균이 50만 원이냐라고 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 또 장기 보유자들 고령자 중에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고령자들 60세 이상의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아닌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50만 원이 아니고요. 한 25억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종부세 고지 이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정당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뉘고 있어요. 나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서울 보면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로 보면 2% 정도 되고요. 네. 실질 이제 낼 수 있는 대상자를 보면 7.5%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일단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잠실주공 5단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작년이 한 250만 원 정도 냈다면 올해는 한 389만 원, 3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150만 원 정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2주택, 3주택자들은 강남에 한 두 채 정도, 뭐 음마아파트나 잠실아파트 2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2,7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7,300만 원 정도로 세부담이 늘어나고요.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단기간에 이게 세부담 상한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3배 정도 1년 만에 3배가 오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높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강화했거든요. 예. 취득세도 지금 2주택자들은 8%, 3주택이면 12%고요. 양도세도 최고 82.5%.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모든 세금을 이렇게 다 올려서 되겠느냐. 종부세가 올라간다면 양도세는 좀 낮춰서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다주택자들이 이 종부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은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했지만 그럼 소장님은 실제로 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조금 도움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속내막을 보게 되면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가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끝나는 기간 내년 8월 이상이 되면 8월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이중 가격을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증가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이제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 떠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 내가 종부세 내가 여유자금 가지고 좀 보충을 할 거야. 이거는 여유 있는 분들, 뭐 전문직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아예 사지 않으면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회피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게 되는데 내년 8월 돼서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는 아파트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이제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금을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전세 가격을 기존 상승분 플러스 알파 종합부동산 세입 부담 한 절반 정도 30%에서 50% 정도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을 할 겁니다. 월세라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입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내년에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금리 1% 시대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제 0.5에서 0.75에서 1%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년에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내년에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한 3년이 지나면 한 2.5에서 3%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충격은 받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까지 맞물리게 되면 투자 심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받았잖아요. 기준금리도 더 오르게 된다면 투자 심리는 더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이 공감하는 뚜렷한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어떤 논란에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모두 이 방침보다 원칙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상계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 논란과 종부세 논란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